소설가는 철저히 무대 뒤에 숨어 있어야 한다. 소설가 마르크 레비로 불리기 전까지 소설 속 캐릭터처럼 다양한 캐리어를 거쳐왔습니다. 18세 때 적십자단의 구급대원으로 시작해서 스타트업의 CEO로 건축 사무실의 공동대표로 경영을 맡기도 했죠. 과거의 경력이 당신의 글쓰기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어떤 작가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어떤 작가들은 큰 소리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소설로 쓰곤 합니다. 그들에겐 글 쓰는 과정이 정신 분석과도 같아요.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단지 저는 저를 한편에 제쳐두고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행운하라고 생각할 따름이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체득과 지식과 통찰력을 제 이야기의 요소요소로 흩어져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과거의 일이 제 소설을 단정짓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작품, 가장 많은 부수를 찍어낸 프랑스 소설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프랑스 문학 부평가들에게는 지나치게 대중적이고 편하게 쓰여졌다라는 인색한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평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작가로서 문학상에 대한 욕심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문학상이 중요했다면 저는 지금 자포자기한 상태였겠죠. 한 번도 상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평론에 대해서는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 평론은 작가에게 상처를 주는 용도와 작가에게 아첨하는 용도,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모두 허영의 산물로 제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아요. 다행히 이 두 유형 외에도 작가에게 상당수 배울 점을 일깨우는 건설적인 평론도 가끔 존재하긴 하는데요. 이런 평론은 제게도 중요합니다. 저를 더 나은 작가로 더 근사한 이야기를 쓰도록 부추기거든요. 문학상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작가의 상처 입은 자에 붙여주는 반창고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시상식이든 최고를 수상하는 일에는 감흥이 없어요. 반면 어떤 이의 평생을 치하하는 공로상의 시상 장면에서는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특정한 작품을 칭송하는 일보다는 한 사람이 인생에 바친 시간을 인정하는 일이 더 숭고하고 중요한 일처럼 보여요. 소설가로 사는 일의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인형극에서 인형을 움직이는 사람의 손목이 보이는 순간 환상은 깨져버리죠. 누군가 인형 뒤에서 서서 다양한 목소리를 낸다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아마 인형이 하는 이야기보다 그 인형을 움직이는 사람이 궁금해져서 상상의 나라를 펴게 될 겁니다. 소설가 역시 마찬가지죠. 자신이 창조한 무대에 서서 인상적인 쇼를 선보일 뿐 자신의 캐릭터들이 이끄는 이야기에 등장할 수는 없습니다. 소설가는 천천히 무대 뒤에 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은 엄청난 겸손과 희생을 요구하고 때로는 처절한 외로움과 고독의 감정을 선물해요. 무대 장막 뒤에서 모습을 감추고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전 소설에서 등장했던 캐릭터들이 새 소설에 다시금 등장해서 마치 마르크 레비가 창조한 하나의 큰 세상 속에서 이들이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신의 소설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과 두려움보다 강한 감정에는 뉴욕타임스의 기자 앤드류 스탈먼이 반복해서 나오죠. 캐릭터에 대한 애착 때문에 캐릭터를 다시 소환하는 건가요? 개인적인 애착과 시간 단축을 위한 일종의 게으름,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소설가와 캐릭터의 관계는 한 권의 소설을 완성하는 몇 달 동안 서로가 서로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깊어지는데요. 예술가의 잘난 척하는 헛소리로 들리겠지만 정말로 캐릭터에는 생명이 생겨요. 5년 전 제가 가장 친한 친구들과 동네를 걷다가 한 건물의 3층 사물을 가리키면서 말했죠. 저기가 줄리아가 사는 아파트야. 친구들은 줄리아가 누군지 되물었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제 소설 속 캐릭터 중 한 명이라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제가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했죠. 저는 여전히 그 아파트의 3층 창문을 올려다 보지 않고서는 그 앞을 지나칠 수 없어요. 언제든 줄리아가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손을 흔들어줄 것 같거든요. 몇 달을 동고동락하면서 만든 캐릭터들이다 보니 쉽게 헤어지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 다른 소설에서 글을 다시 부를 때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로는 약간의 게으름 때문인데요. 이미 그 인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글 쓰는 시간을 단축시켜준다는 이점이 있죠. 간단한 예로 첫 소설에 나온 폴 피어스 프롬파리에 재소환하면서 4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껏 당신이 만든 인물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건 누구인가요? 달들이 씨의 이상한 여행의 달들이에요.
원제가 수정되어 알리스의 이상한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나라에서 출간되었는데요. 내용을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이 소설은 달들이가 아니라 알리스의 여행 이야기입니다. 제가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라고 벌써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조금 더 정확하고 비밀스럽고 조심스러우면서 신중한 동시에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파티에서 제 옆 사람이 제게 뭐 하는 사람이냐 묻기만 해도 얼굴이 붉어지거든요. 달들이는 그런 저의 페르소나입니다. 가상의 인물이란 걸 잘 알고 있는데도 저는 그가 제 형제처럼 느껴져서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 소설을 쓸 때 달들이는 제 건너편에 앉아서 제가 타이핑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사실이에요. 물을 마실 때도 그날의 집필을 끝날 때도 달들이의 의견을 묻곤 했어요. 소설을 완성하고 나니 그를 정말로 떠나보내기 힘들었고 그래서 책 제목도 달들이 씨의 이상한 여행이라고 지었습니다. 발행인이 제게 마르크가 이긴 달들이의 여행이 아니라 알리스의 여행이잖아.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여러 번 책을 했습니다만 저는 무시했어요. 한번 출판되면 변별할 수 없는 평생 간직할 책의 이름에 그의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습니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읽는 다독가답게 당신 소설도 판타지와 로맨스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듭니다. 특유의 스타일이나 장르를 정한 뒤 계속해 가는 작가도 많은데 매번 다른 도전을 시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유에 대한 저의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장르의 소설은 이전에 가보지 못한 새로운 대륙, 바다로의 항해를 뜻합니다. 음악가가 다양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세계를 표현하는 일이 가능해지죠. 같은 악보를 보고 연주해도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다른 음색을 발현하는 것처럼요. 같은 의미로 새로운 장르의 소설을 시도하는 건 글쓰기에 있어 엄청난 자유의 경험을 선물합니다. 또한 도전은 늘 제게 기분 좋은 흥분감을 느끼게 해주죠. 매번 새 소설을 시작할 때마다 실패할 것 같고 끝낼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일지만 자유의 감각이 두려움을 누르고 제가 소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강경하게 밀어붙입니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 소설가가 가져야 할 자질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소설가 자신보다 소설의 캐릭터를 무대 위에 올리는 겸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글을 쓰는 이유를 쫓는 대신 자신이 쓰고 있는 글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섬세한 지점인데 예를 들어 음식을 만들 때는 굉장히 까다로운 단계를 여러 번 거쳐야 합니다. 후덥지근한 주방에 서서 반복해서 재료를 다듬어야 하고 뜨거운 팬에 실수로 손을 대기도 하죠. 공을 들였는데도 한순간의 실수로 음식을 망쳐버릴 수도 있죠. 누가 요리하는 일을 즐겁다고 한다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글쓰기를 즐긴다는 소설가의 말도 마찬가지로 거짓말입니다. 훌륭한 요리사라면 자신이 만든 요리의 냄새나 맛, 아주 작은 디테일 등 모든 요소까지 애정을 갖고 살펴봐야 성장할 수 있어요. 작가도 요리사처럼 자신이 완성한 글을 완벽한 완벽히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종일 쓴 글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일을 견디고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노력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힘겨운 여정까지 포함해서요. 또 하나 글쓰기는 소설의 과정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몇천 번이고 썼던 문장을 다시 쓰는 일이에요. 궁극적으로 당신에게 글쓰기란 어떤 의미인가요? 함께 자라는 건 함께 나이 들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것과 같다고 하죠. 제게는 글쓰기 또한 어린 시절을 간직하게 해줄 인생의 파트너를 찾는 일 같아요. 마르크 레비는 1961년 프랑스에서 태어났다. 18세 때 적십자단에 들어가서 인도적 봉사에 참여했고 파리 도핀 대학에서 경영학과 정보와 과학을 공부하면서 적십자단 활동을 이어갔다. 대학 재학 중 프랑스와 미국의 컴퓨터 영상 관련 회사를 설립하고 CEO로 활동하다가 사임했다. 29세의 친구 2명과 건축 설계 회사를 설립하고 코카콜라, 페리에 등 각종 대기업의 사옥 설계를 맡았다. 상식 교세가 되던 해 불면증을 겪던 아들을 위해 동화를 쓰기 시작했고 이는 첫 소설 천국 같은 집필로 이어졌다. 이 작품은 출간도 되기 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영화 판권을 사면서 화제가 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친구들과 던전 앤 드래곤 게임을 할 때도 저에게 친구들이 던전 마스터 역할을 하라고 졸라댔어요. 제가 게임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진짜 같아서 무섭다고요. 19세 때 친구들과 사막을 여행했을 때도 저는 밤새 이야기를 지어내 친구들에게 들려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제가 소극적이고 자신이 없는 성격이다 보니 종이에 이야기를 쓰는 일은 두려웠죠. 매일 밤 잠들기 힘들어 하는 아들 루이를 위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서 들려주다가 제 성격을 조금씩 극복해 나간 것 같아요. 루이는 저를 글쓰기로 이끌 운동력으로 제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줬습니다. 장강명 공사 장강명은 일간지 동아일보의 기자로 입사해 활동했던 와중 소설 패백이 한겨레 신문의 장편 공모전에 당선되면서 소설가로 전업했다. 그는 소설과 논픽션의 세계를 오가면서 생존이 고민이 된 현 세대의 이야기를 단순하면서 강한 언어로 구사한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저널리즘적 시선을 담아 생생하게 풀어내는 그는 소설은 답을 알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탐구해 나가야 할 제안이자 질문이라고 말한다. 작가에게 원천 기술은 원고입니다. 그저 쓰려는 걸 써야겠다는 마음이다. 인터뷰 도중 사인을 요구하는 독자와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 모습이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목격한 노련한 모습과는 달라서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내성적입니다. 출연하고 나면 집에 가서 끙끙 앓아요. 제 아내가 저보고 내가 그런 걸 하다니 신기하다라고 합니다. 돈 벌어야 해서요. 현 시대의 이야기와 간통한다는 느낌이 드는 소설을 씁니다. 어느 소설보다 시대상과 한 방향으로 호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설가는 거울이 없는 직업입니다. 제 상이 어떠한 것이라도 생각도 있었는데요. 요새는 그것도 아닌 듯 싶어요. 거울도 없고 나침반도 없으니 그저 제가 쓰려는 걸 써야겠다는 마음이죠. 보통 낮에는 휴대전화를 꺼둔 채 생활하고 한번 글쓰기 시작하면 스톱워치로 시간을 잰다고 들었습니다. 낮에 휴대전화 끄고 글 쓴 지는 1, 2년 정도 됐고요. 스팸 전화도 오지만 불편한 요청도 전화로 받은 건 쉽게 거절하기 힘들잖아요. 스톱워치로 시간을 재면 좋은 점 중 하나가 정해진 시간에 휴대전화를 보지 않고 있다가 2시간 간격으로 문자나 전화 온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글을 쓰기 위한 별도의 공간이 있나요? 집 부엌에 제 자리가 있고요. 냉장고 옆에서 쓰고 있습니다. 노트북과 전등이 있고 전기가 끊기지 않으면 그걸로 좋게요. 딱히 작업실이 필요한 타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9년 여름이 되게 더웠잖아요. 그때는 에어컨 바람 쐬러 독서실에 갔습니다. 더우면 잘 쓰지 못해요. 2011년 장편소설집 표백이 한국연예 문학상에 당선되면서 소설가를 귀로 들어섰습니다. 언제 자신이 소설가가 되겠구나 체감했을까요? 상상이 조금씩 물들었죠. 그런데 소설가로서 제가 어떤 단계를 넘었다는 생각은 종종 해왔습니다. 어릴 때 제 꿈이 소설가는 아니었어요. 공대생 시절 PC통신에 소설을 올렸는데요. 즐거웠어요. 제 전공이 도시공학이었는데 전공을 별로 싫어하지 않았는데도 평생 업으로 삼고 싶지는 않더군요. 그때 처음 소설가가 되고 싶었고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기도 했으니 잘 안 됐죠. 글 쓰는 직업을 선택해야 했다 정도로 후퇴의 신문사에 들어갔고요. 신문사에 다니던 어느 날 기사만 쓰는 게 답답해서 다시 소설을 시작했어요. 기자 5년 차라 시간도 없을 때였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20대 초반 소설 쓸 때의 즐거움이 되살아나면서 아, 나는 소설을 써야 하는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단편을 쓴 다음에 이건 좀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요. 2012년 출간한 리미에로 피프리에 수록된 명견 패스라는 작품입니다. 그 전까지 써놓은 건 제가 봐도 되게 못 썼어요. 협약을 쓰고 한겨레 문학상 받았을 때도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그때까지도 제가 장편 소설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협약은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고 이후로도 계속 작품을 쓸 수 있을지가 궁금했는데 두 번째 장편 소설인 열강금지 에바로도 원고를 다 쓴 뒤에 나는 계속 쓸 수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여러 고비 넘기던 와중에 그때가 소설가로서 너무 마지막 고비였던 것 같고요. 이후로는 소설가가 되는 걸 고민한 적은 없어요. 그 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생활이 가능한 전업 작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있었는데 이건 2016년 즈음 해결됐고요. 데뷔 후 10년 동안 단행본 20여 권을 탈고했습니다. 이 정도면
다작 작가라고 불러도 되는 걸까요? 제가 다작 작가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해외 작가 중에도 다작 작가가 많고 한국 작가 중에도 구병모 작가나 김탁환 작가를 보면 정말 좋은 작품을 자주 쓰세요. 저보다 발표 주기도 빠르죠. 그래서 제가 다작 작가라고 불리긴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고 제 목표가 다작도 아닙니다. 앞서 제 책 숫자가 얇은 책들을 포함일 텐데 그건 요즘 출판 트렌드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옛날 같으면 출판사가 단행본을 내지 않았을 책을 많이들 내는데 저는 실은 그 부분에 약간의 저항감이 있어요. 그건 그것대로 좋은 일이지만 저는 그것 이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지금 쓰는 것도 원고지 1200매가 넘는데 몇백 매 더 쓰면 늘어난 분량만큼 더 안 팔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루포르타주, 당선 합격, 계급이나 연작소설, 산자들을 쓰면서도 이렇게 컴컴한 이야기를 누가 읽을까 싶더라고요. 먼저 읽었던 아내도 좋긴 좋은데 읽을 사람은 없겠다라고 하고 담당 편집자도 농담처럼 참 요즘 트렌드의 정반대라고 하더군요. 루포르타주나 연작 소설이라는 형식도 최근엔 그다지 출연판된 사례가 없고 주제나 내용에 해피엔딩 하나 없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두 책 모두 판매율이 낮지는 않았거든요. 참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쓰려는 것들이 그래요. 지금 쓰는 거, 그리고 앞으로 제가 쓸 것도 별로 트렌디한 물건 같아 보이지 않아요. 선택하는 거죠. 챕터별로 스토리를 만든 뒤 합치는 작가가 있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얼개를 미리 구상한 뒤 써나가는 작가가 있습니다. 당신의 집필 스타일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양쪽 다 합니다. 단편도 대강은 구상하고 쓰는데 아예 구상 없이 쓴 적도 있고요. 이 질문이 생각보다 심오한 질문 같아요. 단순히 테크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소설이라는 장르가 여러 요소에서 실험하고 전개하는 형태라는 이야기와 맥이 맞닿아 있죠. 소설의 세 가지 요소가 주제, 문체, 구성인데요. 구성의 세 가지 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고요. 작가가 어느 면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쓰는 스타일도 달라져야겠죠. 만일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 같으면 얼개를 써야 하고요. 인물이나 문체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그 작업을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인물이 이야기를 장악할 수 있을 만큼 입체적으로 뼈대를 세워야겠죠. 소설의 분량과 약간은 관계가 있는 문체입니다. 분량이 길면 아무래도 길잡이가 필요할 테니까요. 초고 내용이 태고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달라지나요? 한 번 쓴 다음에 한두 번 망장 손보고 대여섯 번가량 태고합니다. 사실 다 쓰기 전에 대강 견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괴롭죠. 한 10% 남은 상태에서 태고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이 내용 빼고 저 내용 빼고 저기에 보태야겠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이 딱 그런 상태예요. 주 조연급 인물 하나를 통째로 날려야 해서요. 단편이 더 편안합니다. 그런데 장편을 써야 하는 마음이 장편과 단편 어느 쪽이 조금이라도 쓰이게 마음 편한가요? 늘 있고요. 제가 좋아했던 것들은 다 두꺼운 책이고 끝날 때 찡했던 것들이어서요. 마음이 찡했던 작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되게 많아요. 제임스 엘로이의 블랙 달리아라는 소설을 좋아하고요. 노르웨이 숲, 분노의 포도, 포스트맨은 배를 두 번 올린다. 개선문 서부전선 이상 없다. 도스토옙스키의 책도 읽었죠. 155페이지.